저는 지난 5월 21일 한반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고 건조한 5,000톤급 부축함이 김정은 앞에서 진수식 도중 옆으로 쓰러지는 참사를 말이죠. 그날 아침 청진 조선소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곳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참담한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온라인 소통 문화의 사이다입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북한의 해군 증강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남포 조선소에서 첫 번째 최연급 부축함 최연호가 성공적으로 진수되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후인 5월 21일 청진 조선소에서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을 강행한다고 발표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북한이 5,000톤급 대형 구축함 건조에 나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김정은이 꿈꾸는 원행 해군 건설의 핵심 전력이었거든요. 기존의 2천만 3,000톤급 소형 함정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형 군함에 맞설 수 있는 진짜 구축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번에야말로 우리 해군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이런 선전을 쏟아냈습니다. 최연급 부축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북한의 국위 선양 프로젝트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조선 기술자 출신인 탈북자 박모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000톤급 군함을 한 달 만에 또 진수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려야 정상이에요. 박 씨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조선 강국도 이 정도 규모의 군함을 건조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00톤급 함정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북한은 무리한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였다고 했죠. 그 노래 안에 최연급 구축함 매척을 모두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저는 청진 조선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곳은 원래 어선이나 소형 상선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대형 군함 건조 경험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5,000톤급 부축함을 맡게 된 거예요. 시설도 경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려는 거지?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진수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최연호는 남포 조선소의 건선거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수되었어요. 불을 채워서 배를 띄우는 현대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청진 조선소에는 건선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구식 슬립웨이 방식을 선택했어요. 경사진 미끄럼대에서 배를 옆으로 밀어 물에 띄우는 방법이었죠. 이 방식은 대형 함정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슬립웨이로 5,000톤급을 진수한다고요?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조선 전문가 이모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20년 전부터 포기한 방식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북한은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5월 21일을 진수일로 확정하고 김정은과 딸 김주애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어요. 온 나라가 주목하는 1호 행사였죠. 저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과연 제 예감이 맞았을까요? 5월 21일 진수식을 며칠 앞둔 시점, 저는 위성사진을 통해 청진 조선소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서 5월 15일 공개한 사진을 보니 북함이 이미 슬립웨이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정말 측면 진수를 강행하려는 모양이군. 전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슬립웨이 진수가 왜 위험한지 조선 전문가 김모 씨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배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무게 중심이 계속 바뀝니다. 특히 5,000톤 같은 대형 함정은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옆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김 씨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진수 과정에서 배 밑에 깔린 진수용 썰매가 평행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요즘엔 건선거 방식을 쓰는 거예요. 불을 채워서 천천히 띄우면 훨씬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청진 조선소에는 5,000톤급 부축함을 띄울 수 있는 건선거가 없었습니다.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수식을 강행한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청진조선소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했던 탈북 기술자 정모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청진조선소는 주로 어선이나 3,000톤 미만의 작은 배만 만들어 왔어요. 5,000톤급 군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정 씨에 따르면 대형 함정 진수에는 정밀한 계산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의 배분, 진수 속도, 썰매 조작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거였죠. 경험 없는 사람들이 덤비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북한이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답은 김정은의 성급함에 있었어요. 그는 올해 안에 최연급 구축함 4척을 모두 완성해서 해군 강국 이미지를 과시하고 싶어 했거든요.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3월 청진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5월 안에 반드시 진수시켜라. 지지할 이유가 없다. 현장 관계자들은 위험성은 알았지만 김정은은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이미 첫 번째 최연호가 성공했으니 두 번째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포 조선소와 청진 조선소는 상황이 달랐어요. 남포는 북한 최고의 조선소였고 건성과 같은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반면 청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었죠. 같은 설계도를 줘도 조선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시설과 기술 수준이 다르니까요. 조선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더욱이 진수일 하루 전인 5월 20일 청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기상 조건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북한은 일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예정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현지 소식통의 전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황을 조합해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시설, 경험 없는 인력, 성급한 일정, 불리한 기상 조건까지 모든 악조건이 겹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5월 2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죠. 김정은과 김주애 그리고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청진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월 21일 오전 청진 조선소는 북한 전역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도착했고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위성사진과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진수식은 북한에서 1호 행사라고 불리는 최고 수준의 국가 행사였거든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현장 책임자들은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불안한 징조들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위성사진을 보니 구축함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작업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를 손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준비가 제대로 된 걸까요?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진수식 하루 전까지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수용 썰매의 정렬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정을 미룰 수는 없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섬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전 10시경 드디어 진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함께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 최연호 진수가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장 작업자들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청진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 기술자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런 큰 배를 슬리브웨이로 진수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진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5,000톤 구축함이 천천히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잘 되고 있어. 이번에도 성공이야.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고 해요. 김정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하지만 구축함이 물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그 순간을 상세히 알 수 있었어요.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였죠. 배 뒷부분이 먼저 물에 들어가면서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함수 부분은 아직 육지에 있는데 한미만 물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구축함이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5,000톤의 거대한 철덩어리가 천천히 넘어지고 있었던 거죠. 안 돼, 멈춰.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거든요.
풍, 거대한 소음과 함께 구축함이 완전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순수 부분은 여전히 진수대에 걸쳐 있고 선미는 바다 쪽으로 기울어진 채였어요. 그 순간 김정은의 표정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환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가 밀려왔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김정은의 호통이 현장을 뒤덮었어요. 한순간에 축제 분위기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축함에 실제 손상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북한 매체는 일부 구간의 선접 하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 밑바닥에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범죄 행위다. 김정은은 현장에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국가의 위신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진수식은 그렇게 참담하게 끝났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5,000톤급 구축함이 물에 띄우지도 못하고 옆으로 쓰러진 채 방치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망신이 또 있을까요? 사고 직후 청진조선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성사진을 통해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5월 22일 촬영된 사진을 보니 쓰러진 구축함 주변으로 수많은 작업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현장에서 즉시 복구 명령을 내렸어요. 6월 말까지 열릴 예정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에 반드시 구축함을 원상복구하라는 지시였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과제다. 김정은은 말했습니다. 복구 실패는 곧 정치적 실패를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9,000톤짜리 거대한 구축함을 다시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청진조선소에는 이런 대형 사고를 처리할 만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대형 크레인도 없고 플로팅독도 없어요. 어떻게 저 큰 배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현장 관계자들은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했어요. 저는 5월 29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축함 주변에 수많은 밧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그 밧줄을 잡고 있었거든요. 설마 사람 힘으로 배를 끌어올리려는 건가? 비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21세기에 5,000톤짜리 군함을 인력으로 복구하려 한다니요.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장비가 없으니 사람이 해야지. 온 조선소 위원을 총동원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북한이 시도한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해외 언론들이 풍선 인형이라고 영명한 방식이었죠. 구축함의 대형 부양재를 연결해서 부력을 이용해 띄우려 했던 거예요. 미국의 군분석센터 전문가는 이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치 픽사 영화 업을 보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구축함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했습니다. 5월 30일경 밧줄이 끊어지면서 여러 명의 작업자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런 위험한 작업을 계속해야 하나요? 현장 작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상부에서는 계속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어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복구는 최소 몇 달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무리한 일정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조선 전문가들의 우려였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계속했어요. 위성사진을 보니 야간에도 작업 조명이 켜져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24시간 풀가동이었죠. 함경북도의 한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청진 시내가 초상집 분위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시작되었어요. 5월 25일 북한은 청진조선소 기사장 강정철, 선체총조립 직장장, 한경학 행정부 지배인 김효학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줄줄이 잡혀갔어요.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모르니까 모두들 벌벌 떨고 있어요. 현지 소식통의 말이었습니다. 과연 북한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축함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구축함 진수 실패 소식이 국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건 5월 22일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하나하나 추적해봤는데 정말 가혹했어요. 전 세계가 북한을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CNN은 21세기 최대의 해군 참사라고 보도했고
영국 BBC는 김정은 앞에서 벌어진 구르기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일본 언론들은 더 신랄했죠. 북한의 기술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사히 신문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인터넷에서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북한 구축함 사고를 소재로 한 밈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거든요. 5,000톤급 함정을 물에 띄우지도 못하는 해군 강국, 김정은 앞에서 고꾸라진 자존심, 이런 조롱 섞인 댓글들이 수만 대씩 달렸어요. 더 자극적인 건 패러디 영상들이었죠. 유튜브에는 구축함이 넘어지는 장면을 각종 효과음과 함께 편집한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무모한 시도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 정도로 조롱받을 일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존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해군의 기술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선진국이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을 방법이죠. 유럽의 한 해군 전문가는 더 신랄했어요. 21세기에 5,000톤급 군함을 슬리브웨이로 진수하다니 마치 10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지자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저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사람들이 사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충격이 컸죠.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강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반응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당황스러워했대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뒤처져 있는 건가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체면칠에 급급했습니다. 5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추가 발표를 통해 손상 정도를 축소하려 했어요. 추이 발표와 달리 선저 파국은 없었다. 침수도 경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위성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함이 완전히 옆으로 기울어진 채 물에 반쯤 잠겨 있었거든요. 국제 언론들은 북한의 발표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롱했죠. 북한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체현칠해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이 자랑해왔던 미사일 강국 이미지도 타격을 받았거든요. 미사일은 잘 쏘면서 배는 물에 띄우지도 못한다니. 이런 비아냥거림이 국제사회에 퍼졌어요. 한국 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해군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어요. 겉으로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운용 능력은 의문스럽다. 한국 해군의 한 관계자 말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국제적 조롱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5월 22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사고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뻔하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구축함 진수 실패의 충격을 미사일 발사로 가릴 수는 없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는 책임론이 거세졌습니다. 김정은은 범죄적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 김정은 자신에게 있었죠.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과에만 급급했던 결과였거든요. 국제사회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욱 절망적인 복구 작업에 매달려 했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6월 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넘어져 있던 북한 구축함이 다시 똑바로 서 있었거든요. 저는 6월 3일 38로스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해냈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구축함은 서 있었지만 선수 부분이 여전히 진수대에 걸쳐 있었어요.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던 거죠. 북한이 어떻게 이 거대한 함정을 일으켜 세웠는지 궁금했는데 위성사진이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밧줄을 잡고 힘을 합쳐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첨단 장비 대신 순수한 인력으로 5,000톤 구축함을 세운 거였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겉보기에는 복구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손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축함의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외형은 울퉁불퉁했고 소나 장비 같은 핵심 부품들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청진 조선소에 이런 손상을 제대로 수리할 시설이 없다는 거였어요. 드라이도크 같은 현대적 장비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복구는 불가능했죠.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제대로 된 수리는 다른 곳에서 해야 합니다. 조선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6월 12일 제진 수식을 강행했어요. 장소는 청진이 아닌 낮은 조선소였습니다. 어떻게든 김정은이 정한 데드라인을 낮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제진 수식에서 구축함은 강건호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강하고 굳건하다는 의미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진수 실패로 망신을 다한 배에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김정은과 김주애가 다시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달 전의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긴장감만 감돌았어요. 더 주목할 점은 강건호의 무장 상태였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스파이크 미사일 발사대가 빠져 있었거든요. 진수사고 때 파손되어서 제거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완전체가 아닌 거죠. 애초 계획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매체들은 성공적 복구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조선중앙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시계 독창적 기술로 완벽한 복구를 이뤄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겉모습만 복구했을 뿐 실제 전투 능력은 의문시됐거든요. 더욱이 복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어요. 해군사령관 김명식이 갑자기 자리에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제진수식에는 박광섭이 대신 등장했어요. 북한 매체에서는 김명식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은 사진들도 공개됐습니다. 진수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된 것으로 보였죠. 높은 사람까지 잘린 걸 보면 이번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북한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제진수식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북한이 체면 치레를 위해 급조한 이벤트에 불과했거든요. 강건호는 과연 제대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번 큰 사고를 당한 함정이 원래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거였죠. 이렇게 북한의 5,000톤급 부축함 진수 실패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강건호의 재진수가 끝난 후 저는 이번 사건이 드러낸 더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북한의 진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해외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선진국의 함정 건조 기술과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8,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을 안전하게 건조하고 있었어요. 2007년 첫 진수 이후 지금까지 세 척을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었죠. 일본도 마야그, 아타고급 같은 대형 구축함들을 문제없이 건조해왔고요. 한국과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슬립웨이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건성거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거든요. 조선공학 전문가 이모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구식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청진 조선소의 슬립웨이는 1970년대 수준이었거든요. 40년도 더 된 낡은 시설로 21세기 군함을 만들려 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경험의 부족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3,000톤급 이상의 대형 함정을 제대로 건조해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5,000톤급에 도전한 건 무모한 일이었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야 하는데 북한은 몇 단계를 한 번에 뛰어오르려 했어요. 한국 해군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기술적 격차는 장비에서도 드러났어요. 선진국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수 과정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북의 중심, 부력 분포, 진수 속도 등을 정밀하게 계산하죠. 하지만 북한은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없었어요. 경험과 감에만 의존했던 거죠. 그러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과학적 접근법 없이는 현대적 군함 건조가 불가능합니다. 부일의 조선 전문가 뮬러 박사의 지적이었어요. 수야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현대적인 건성거 하나 건설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들어가요. 하지만 북한은 이런 기초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했죠. 돈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본 케이스예요.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인력 문제도 컸어요. 대형 함정 건조에는 고급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북한에는 이런 전문가가 부족했거든요. 안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었고요. 청진 조선소에서 일했던 탈북 기술자 박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솔직히 5,000톤급 군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을 강요받은 현장 작업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패할 게 뻔한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북한은 안전성보다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구조였어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한 계획을 강행했죠.
기술적 검토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예요. 북한학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위상이 크게 타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미사일 기술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북한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의 의문이 제기됐거든요. 미사일 하나 잘 만든다고 해서 모든 기술이 뛰어난 건 아니다. 이런 평가가 국제사회에 퍼졌어요.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함정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북한은 기본적인 진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20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한 계획을 추진한다면 북한은 또 다른 참사를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참사가 가져다준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였어요. 김정은 개인의 성급한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했죠. 전문가들의 경고나 기술적 한계는 무시되었고 오직 정치적 성과만이 중요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해요. 안전성이나 현실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북한 출신 기술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기술 발전이 불가능해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이 없으니까요. 실패하면 처벌만 있을 뿐이죠. 실제로 이번 사건 후 책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어요. 강정철 청진조선소 기사장, 한경학 직장장, 김용학 지배인까지. 하지만 정작 무리한 계획을 강요한 윗선의 책임은 묻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는 발전이 없어요. 실패를 개인 탓으로만 돌리면 누가 도전하려 하겠어요? 조선업계 전문가의 지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보, 왜곡이었어요. 김정은에게는 장밋빛 보고만 올라갔을 거예요. 현장의 어려움이나 기술적 한계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겠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고 보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예요. 북한 내부 사정을 아는 소식통이 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희망사항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북한이 이번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도전은 금물이란 거예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하지만 북한이 이런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북한은 강건호 재진수 후에도 3, 4번의 번조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말이죠.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시설도 기술도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겠어요? 전문가들의 우려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위상도 크게 추락했어요. 그동안 미사일 기술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였던 북한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전반적인 기술 수준에 의문이 제기됐거든요. 핵미사일은 위협적이지만 기본적인 군함 진수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평가가 일반화되었어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경제적 손실도 막대했어요. 수년간의 노력과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건조한 구축함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강건호는 겉모습만 복구되었을 뿐 실제 전투 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백억 원짜리 고철 덩어리가 된 셈이죠. 군사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실패가 북한 주민들의 체제 신뢰도에 미칠 영향이에요. 그동안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선전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인터넷으로 해외 반응을 보니까 충격이 컸죠. 함경북도 준매 증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북한 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한꺼번에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극단적 의사결정, 비과학적 접근, 책임 회피, 정보, 왜곡 등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북한이 정말로 발전하려면 이런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그건 체제 변화를 의미하는 일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호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북한의 5,000톤급 부축함 진수 실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 가진 체제적 한계와 기술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김정은 앞에서 옆으로 쓰러진 구축함.
그 모습이 바로 북한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기초가 부실해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화상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시형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탄탄한 기초 위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강국으로 가는 길이니까요.